네,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넘어오셨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 와중에 글로벌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 IRA법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저희를 위해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주제를 다양하게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모빌리티 업계는 미래 생존을 위해서 100년의 역사의 내연기관과 작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지금 미래 모빌리티의 세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미래 모빌리티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미래 모빌리티가 이제 어느 정도 와 있고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전동화나 친환경화라고 하는 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디지털 전환의 한 버전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도 결국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방식으로는 시장이나 산업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지고 있는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 전동화와 친환경화거든요. 왜 모빌리티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디지털 전환의 한 분야이다. 그리고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첫 번째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하고 싶은 욕망, 더 잘 되고 싶은 욕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회는 굉장히 특정한 곳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욕망들이 어떤 기회로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모빌리티라고 하는 수단 그리고 모빌리티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모빌리티의 중요성들을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에서도 계속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업체 테슬라죠. 최근에 주행 보조 기능을 해주고 있는 오토파일럿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차량을 이제 리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주가는 그닥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과거에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약 2년에 걸쳐서 오토파일럿의 문제점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약 200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을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저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주가에 영향이 없을 수 있는지.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재밌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투자 전문지 배런스라는 곳에서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도 이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에 대해서는 주가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점들을 밝혀냈더라고요. 지난 2년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약 4,60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을 했는데 이 중에 테슬라는 약 15%를 차지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리콜의 90% 이상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리콜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제조업체하고는 큰 차이고요. 그럼 하드웨어가 잘못됐을 때 리콜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보면 테슬라는 거의 1.6%에 불과합니다. 다른 차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포드로 38%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점들을 찾아냈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그러한 리콜들이 아니라면 리콜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보완적인 수단 그리고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진 않는다라는 점을 찾아낸 시사점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네요. 재밌네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리콜은 그닥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모델 3 기본형이
내년부터는 그런데 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의 실적 자체에도 좀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게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조금의 축소가 미국에서 유럽까지도 더 퍼지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더 발전이 느려지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보면요. 이제 각국이 산업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산업정책은 선진국들은 하지 않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기술 패권이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제적인 변화들을 이뤄가면서 각국도 어쩔 수 없이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를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까지도 전기 자동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 합작 범위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중국 등으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은 전기차 업체도 혜택이 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3 후륜구동이나 오늘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 가장 인기가 많고 저렴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대상에서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 IRA를 통해서 차량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분명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유럽은 친환경차에 대한 것들은 부스팅을 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 전기차를 견제해야 되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조금 적극적인 법을 내놨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효가 됐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이제 22개 브랜드의 78종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 브랜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전기차의 생산부터 유통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모두 점수화해서요. 8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인 브랜드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통에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배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오는 배들은 차들은 사실상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에서도 체코에서 생산되는 현대의 코나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은 심지어 아예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2024년 말까지는 보조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이 보조금으로 쓰던 자금이 코로나19 때 쓰던 그 예산이 남은 거였거든요. 그것을 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쓰는 게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독일은 아예 보조금이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기차가 분명 내연차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 없으면 역시나 아직은 수요를 부스팅하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프랑스, 그러니까 서구발 보조금 축소 논란은 앞으로도 수요에 조금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차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장거리를 이용할 때는 충전적인 문제도 맞아요. 있고 생각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부분이 축소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한국도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 시장을. 현대차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 어떻게 기술력을 뻗어나가고 있나요? 네, 현대기아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둘렀기 때문에 그에 이제 걸맞는 실적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레벨 3 차량 출시를 올해 말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네시스 G90이나 기아 EV9 GT 차량을 통해서 레벨 3를 선보이려고 했는데요.
이제 현대가 이유로 들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야간 환경에서 아직 레벨 3가 구현이 어렵고 시속 80km에서 구현이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제 메르세데스에서 레벨 3를 공개를 했는데 60km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조금 더 기술적인 난이도를 높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그러면 자동차 회사의 문제냐는 좀 짚어봐야 됩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라이다 기술이나 레이더 센서가 아직은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잡아낼 만큼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완성차 업체 문제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에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 3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차가 가다가 차가 스스로 인식해서 이 운전의 통제권을 인간에게 넘기면 인간은 그 운전을 다시 잡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제권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 하더라도 내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굳이 레벨 3를 내가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기술은 굉장히 비싼데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은 그리 크지 않아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3 도입을 조금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어떤 현황인지를 여쭤보셔서 재밌는 사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아직은 스타트업 단계이긴 한데 이제 트랙터에 그 자율주행 키트를 붙이면 트랙터가 자율주행 농업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바뀝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율주행도 있지만 이 농기구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준들도 있습니다. 뭐 1단계는 직진만 한다거나 2단계는 커브를 돌 수 있다거나 3단계는 다각형 모양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인데 그 키트를 붙이면 트랙터가 자율주행 농기구로 바뀌어서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기계로 바뀌는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아주 높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거죠. 농기계에 사용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술 그렇죠.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전기차 판매가 한 9월쯤 들어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 영향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보조금 혜택도 많이 주고 업체 자체에서도 할인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방금 오늘 따끈따끈하게 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분명히 경제적인 수요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제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사실 과거에는 규제 부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크지만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규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부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소개해 주셨던 국토부의 모빌리티 혁신 포럼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지를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도화하는 노력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축적이 되고 나면 기술 개발과 동시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나라보다 경쟁 우위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제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정부가 기술에 대한 관점을 먼저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이 무조건 발전을 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대체해버리면 사실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나 실제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레벨 5의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된다면 아마 운수 종사자들이 어마어마한 반발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인간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한데 처음부터 대체하는 거를 염두를 두고 제도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노력들을 계속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바로
대체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고 거기에 그럼요. 적응하는데 네. 상호 보완되는 기술력들이 점점 더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말은 쉽지만 네.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판단 미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이 가능한가? 이 완전이라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점도 들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게 아마 사람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는 거를 완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술은 잘 모르지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들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번 믿어볼 수 있겠지만 또 반대편에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편에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이런 기술들은 사람이 못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이 잘하는 일은 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라백의 역설이거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을 하더라도 이런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상식이 없으면 그들의 의사결정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맥락을 읽어내지 못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처럼 의사결정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 기술이 완전히 인간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딥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게요. 최근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예견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고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GM의 상용 택시 분야는 이제 거의 전면 개편을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재세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언제쯤 자율주행 상용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은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사고 구체적인 떠오르시는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10월 2일에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길을 가다가 다른 차에 치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던 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그 치인 여성을 보지 못하고 이제 판단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면서 이제 더 큰 사고로 이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련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아직 기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는 판단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완결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모빌리티, 자율주행에 이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UAM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UAM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까요? 네, 이 UAM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단순히 드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UAM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많은 기술들이 등장한 이유는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공감을 많이 받습니다. UAM이 그런 거에 대표적인데요. 이 지상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로라고 하는 건 제로섬이거든요. 한 대가 많이 다니면 다른 데는 못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공중에 띄워서 근데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공중에 띄워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착안이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은 UAM이 우리가 기체만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생태계라는 겁니다. 버티포트를 만드는 그러한 건설도 그렇고요. UAM이라고 하는 수단을 부르는 플랫폼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물류나 여객 서비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서비스여서 UAM을 하나의 기체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기회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내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번에 카카오티 블루 수수료율을 2.8% 정도로 낮추기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그 가맹 수수료의 횡포를 규제하고 있는지 해결 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사실 미국은 규제가 많이 없습니다.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랑 법체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미국은 기업들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세팅이 되어 있고 다만 스스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가 사회에 위해를 끼쳤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단계에서는 누구나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반대로 미국 플랫폼들이 유럽 시장을 진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은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나라는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이런 굉장히 좋은 자국 플랫폼들이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주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또 한편에서는 부스팅해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응축돼서 나타나는 것이 택시 플랫폼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카카오가 중개해주는 그러한 카카오, 우티, 반반, IM 이러한 플랫폼들이 중개해주는 택시를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맞아요. 택시를 탈 수가 있게 됐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양면 시장이라고 합니다. 양쪽 시장을 하나의 플랫폼이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는 것이 한번 생기고 나면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소비자나 공급자는 플랫폼을 벗어날 수가 없는 락인 효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최근에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를 윤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죠. 그 약탈적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가 플랫폼 기업에 만연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서비스를 지적을 하셨고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반영을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제도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수료를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자칫하면 약탈적 가격을 오히려 하게 되는 독점력이 강화될 수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그 후속적인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좀 따져서 다른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혁신을 기존 시장의 문제 해결들을 좀 더 넘어서 시장 확장을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부터 자율주행, UAM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김동영 연구원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잘 들었습니다.